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계학습의 논의로 이제 훅 들어왔고요.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쭉 전개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논의상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코드에 문제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역시나 스크린 캡처 등을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스크린 캡처를 이제 해주실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요 코드에 대해서 뭐 문의점이 이제 있으시다 하면은 요 새로운 셀을 이제 그 삽입한 다음에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 전체를 이제 스크린 캡처를 이제 해서 보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스크린 캡처에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당연히 구두로 그냥 말로 해주셔도 제일 이제 빠르고 정확하고요. 그러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그 잠시 소개를 이제 드리면 잘했어요. 잘했고 결과적으로 이 정확도가 이제 90%를 상회하는 그런 어떤 점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바꿈으로 인해서 아까에 비해서 좀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여기서 그 진영을 바꿨던 사례가 있죠. 이제 요 사례에서 K 값이 바뀜으로 인해서 진영이 이제 달라진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K 값을 고정을 했어요. K 값을 고정을 했는데 이게 그 진영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K 값을 바꿔도 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랜덤 스테이트를 바꾸게 되면 음, 요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집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요 영역에 대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다른 걸로 바꿨더니 이 파란색이 공교롭게도 이게 다 훈련 데이터에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영역 안에 파란색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세 개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았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이 훈련 데이터 분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얘는 초록색으로 결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KNN은 어, 데이터에 민감합니다. 데이터에 민감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경계선에서 훈련 데이터 집합이 어떤 게 되는가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이런 경계선들에서 그 진영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이 요 랜덤 스테이트를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훈련 시험 데이터 집합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좋든 나쁘든 성능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거 뭐 성능 얼마로 얘기해야 돼? 그죠? 그 점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여러 집합에 대한 평균 성능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럼 여러 집합을 만든다는 거는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여러 집합이긴 한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랜덤 스테이트를 바꾸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바꾼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다른 집합이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사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너무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면 평균 성능을 특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보장된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뭔데?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이제 그 제시가 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논의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랜덤 스테이트를 일단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분류기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가 성능의 잠재력을 좀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KNN이 이웃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거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 붓꽃 데이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붓꽃 데이터셋의 경우 그냥 다 이제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단위가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의미도 이제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양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종양 데이터셋은 mean radius, mean texture,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죠? 뭐 대강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mean radius 이런 거는 이제 뭐 반지름이니까 종양이 크면 일단은 안 좋겠죠. 그죠? 종양이 큰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양이 완벽하게 원형은 아닐 테니까 타원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제 평균 이제 그 반지름 같은 걸 측정하지 않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상식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그 미인 텍스처 이런 거는 이건 얘랑 그냥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 보이잖아요. 텍스처가 뭐 이렇게 질감 이런 건데 이제 종양이 뭐 단단해. 와 이거 오래된 막 그런 막 이렇게 막 엄청 뭉쳤네 이런 느낌이고, 뭐 그런 건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를 이제 뽑지 않나 싶은데, 이 지표들이 단위가 통일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상당히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다르지만 어떤 거는 뭐 10, 이제 10단위 정도고, 어떤 거는 수백 단위, 어떤 거는 이제 소수점 단위인데, 이러면 KNN이 불리합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이 X1하고 X2가 있는데 그 얘가 되게 이제 작게 움직이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볼게요.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거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위 변환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X1이 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이게 성큼성큼 이제 가는데, X2는 0.1, 0.2, 0.3, 0.4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요런 스타일로 이제 거리가 구해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X1의 변화량에 민감한 거죠. 얘는 이제 성큼성큼 가니까 민감한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X1 변화량에 대해서 X2의 변화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X2의 변화량에는 이제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x1 다시와 x2 다시의 단위를 통일을 시킨다면 이 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웃의 분포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분포가 좀 이제 그 민감하게 있는데, 야 이건 뭐 그냥 신경 꺼, 요것만 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안 달라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거리가 이제 거의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 단위의 KNN 같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단위에 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요 종양 판정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요. 그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에디트 메뉴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합친 이유는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꿔서 실험하는 어떤 편의성과 또 이제 셀을 합치고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이 중간에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져보기 위해서 스플릿 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셀을 이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여기서 그 추가적인 처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 처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논의에 따릅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이클론에서 프리프로세싱, 민맥스 스케일러 이렇게 준비가 된 API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스케일러라고 이제 부르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스케일러한테 fit하고 xtrain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중요한 점이 이런 작업을 하실 때도 이 테스트는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철저하게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미래의 데이터를 대표해 줘야 돼요. 이 미래의 데이터가 전 처리에서도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미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이 되게 번잡한데 엑스트레인 스케일드라고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스케일러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하고 엑스트레인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원본을 이제 그 좀 뭐 남겨두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명칭을 한번 이제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요 엑스트레인 스케일드의 변화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최소값과 이제 열별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한번 이제 획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심히면 에어컨 좀 조정할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같이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환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x를 x 다시로 만드는 겁니다. 변환이죠.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폼은 뭘 수행하는 건가 하면은 이제 이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합니다. 요 민맥스 스케일링은 그냥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요 최소값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이상의 이제 임의의 값이고요.
최대값은 이제 플러스 무한대 범위의 이제 임의의 값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딱 영일 범위로 가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임의의 x 값에서 x 민을 빼면은 얘가 이제 요 위쪽은 0보다 이제 커지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양수화를 하는 것은 요것만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를 이제 1 범위로 가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요 범위를 로 나눠주면 이 x max 다시가 무조건 1이 되고 x min 다시가 무조건 1이 됩니다.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주 이제 간단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죠. 당연하게도. 근데 여기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이 살짝 편한 점은 뭐냐면 이게 여러 열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열별로 다 이제 그 최대값과 최소값들이 이제 다르고 그래서 열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고 열별로 트랜스폼을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원하는 의도를 달성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요 연산의 방향을 영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논의를 드렸죠. 이 연산의 방향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이제 넘파일 리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의 이제 방향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 이제 그 엑시스, 뭐 우리말로 이제 축이라고 하는데 영축 방향을 지정하면 요쪽을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열별, 평균 등이 구해지고 이쪽 방향으로 수행하면 이쪽을 따라서 연산을 적용하니까 행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연산을 만약에 방향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평균 값으로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차원인 경우에는 연산의 방향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연산에 따라서는 연산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이제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이 열별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돼요. 민하고 맥스 값을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이제 연산을 하고 나면 이게 부동소수점 연산이다 보니까는 가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파이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되는 거는 그냥 컴퓨터는 0101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느라고 십진법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그 꼬투리 숫자들이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소수점 그 IEEE 부동소수점 연산과제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아마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세금 같은 거 계산하면 세율 같은 거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딱 안 나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다시 요거에 안 맞는다고 0.0 이것 때문에 다시 취소하고 발행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파이썬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진법과 십진법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법을 기준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면은 얘네들을 그냥 바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false 됩니다. 그래서 이게 false가 단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동소 시점들끼리 비교할 때는 근사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 클로즈는 이제 클로즈는
이제 뭐 소수점 한 8자리까지 그 동일하면 그만 그냥 같다고 봐야지.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정밀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값이 30개에 대해서 참 나오는데 하나가 거짓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같은지 여부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올클로즈는 이거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파이의 함수를 통해서 다음같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음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제 살펴봤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모든 열들이 다 이제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했다고? 왜 했을까요? 이제 다음 같은 관점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는 성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형이 잘해? 이게 이제 관건인데 요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만든 말인데 뭐냐면 알고리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능을 낼 때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에 진짜 정보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랑 비슷하냐면 그냥 병따개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제 뭐 주말 같은 때 뭐 와인을 드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와인 따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와인 따개가 있어야 와인병을 딸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 그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가족들끼리 저기 어디 콘도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뭐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갔는데 저녁에 이제 기분 좋게 와인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콘도에도 준비가 안 됐고 와인 따개를 안 드셨어.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병이 목 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가 진정한 내용이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진정한 내용이고 여기서 지식을 따라내고 싶어요. 지식이나 정보를 추출하고 싶은데 그게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의 형식과 같은 와인병을 와인을 소주병에 담으면 그 맛이 왠지 안 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담겨 있는 형식을 또 와인병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저 우유팩이나 이런 데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특정한 형식을 따른다는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필이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그 지식을 이렇게 따라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 그거를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정보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거기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하고 끼릭 해서 뽕 이게 딸 수 있으면 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의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와인 와인은 진짜 잘 따는 그런 병따개 있었어요. 근데 얘를 통조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만능의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만능 따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결국은 뭐 딥러닝하고 신경망으로 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딥러닝하고 신경망도 상당히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딥러닝을 적용하면 뭐 잘 안 되는 게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초반부의 얘기예요. 그것도 벌써 10년 이상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10년간의 평가 기간이 있었고 그 결과 딥러닝 알고리즘도 굉장히 그 특수한 영역들의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원래 그랬지만 이제 인식적으로도 이제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왜 한다고? 왜냐면 KN을 적용하고 나서 어떤 성능들을 뭐 냈어요. 이게 이제 KN 기반한 제 모형인데 근데
다르게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어.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하실 거는 요거예요. 종양 분류에서 X 트레인 스케일드로 바꾸는데요. 참 이제 그 X 테스트도 바꿔야죠. 확인해보면 X 테스트도 이제 스케일드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스케일러 이제 트랜스폼 X 테스트. X 테스트도 이제 바꿔야지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보시면 이 셀을 편집하면 이게 주황색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편집은 했다.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종종 편집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주피터에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실행이 안 됐다. 그래서 편집을 하시고 나서 실행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행을 한 것들은 이런 식의 그 파란색 계열의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양 분류기를 그 다시 한번 이제 하는데 요 X 테스트도 스케일드 된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디가 잘못됐나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그 스코어를 따로 써서 좀 혼란의 여지를 이제 주니까 여기는 그냥 그 채점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그 93%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96%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거를 그 복사를 해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복제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X 트레인드 스케일로 X 테스트 이제 스케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그래서 요 이제 원래 했던 거는 어떤 건지 아니까 요거를 복제하셔서 스케일드로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놓치기 좀 쉬우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그랬었고 그냥 채점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뭐, 이, 사실상 동일한 코드니까 하나는 그냥 화면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좀 접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언스케일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적용한 건데 이 스케일링을 우리말로 그냥 단위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설정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데이터의 집합 자체도 완벽하게 동일한데 스케일링을 한 것이 3% 포인트 정도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알고리즘은 거기 있는데 그냥 3%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는
90점대에서는 꽤 큰 폭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이제 관점들이 반복적으로 좀 제시가 될 건데 뭐냐면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에 따르냐면 알고리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KNN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동작하는 원리를 우리가 통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동작하는 원리를 살펴보니까 얘는 거리 기반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거리 기반이라면 분명히 이 단위에 민감한 애다. 그죠? 그런 통찰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같은 알고리즘을 써도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몇 개 없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가 이게 적당하게 마사지를 잘 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이 요리랑 되게 비슷한데 저 백종원 아저씨가 나왔고 맛있죠? 이러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뭐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뭐 집어넣고 뭐 이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하시는데 근데 여기 뭐지 그 패널들 그 연예인들 이제 게스트 초대해갖고 막 요리 시키면 막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맛이 없어. 근데 이게 백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서 뭐 집어넣고 뭐 여기서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맛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같은 알고리즘 뭐 소고기 이제 있다고 해서 이게 같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냉장고에서 스테이크 고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불판에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맛있죠. 속이 잘 안 익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고 한 30분은 둬야 되고 이게 소금을 그 굵은 성을 쫙 뿌려갖고 물기를 이렇게 뭐저 지방을 살짝 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굳이 원리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논의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냥 그런 것이 필요 없었으면 사실 우리의 논의도 좀 더 간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뭐 하여튼 뭐 알고리즘 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뭐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냥 설정하고 그냥 핏해서 넘기고 그냥 훈련과 시험 데이터 좀 나누고 그냥 쫙 줄 세워가지고 한 대여섯 개 쫙 줄 세워갖고 샥 해봐서 제일 잘하는 애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5일 동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시간이면 되죠. 2시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계획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 거냐.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그 성능이 이제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 수준을 달성을 못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형태를 우리가 좀 만들어주고 이제 노력을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이게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현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임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진 않답니다. 임의적인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KN을 알아봤습니다. 책하고 잠시 싱크를 맞추겠습니다. KNN 자체는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방금 전에 논의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목차를 보면서 좀 그 빅픽처를 점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도학습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K 최근접 이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쭉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3.3절의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은 알고리즘과 콜라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냥 스케일을 그냥 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랑 얘를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삼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없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는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의 어떤 가치고, 이 데이터 전처리는 독립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전에 이제 전처리가 다른 알고리즘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효과가 없어? 하면은 그거는 이 알고리즘이 다르잖아, 이런 얘기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요 4장과 5장과 3장은 결국은 지도 학습의 알고리즘들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봐야지 이게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187페이지 여러 가지 전처리 방법 쪽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하셨던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18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앞장 2장이죠. 지도학습 쪽의 신경망 서포트 벡터 같은 알고리즘은 전처리에 매우 민감하다 했는데, KNN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모두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적당하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어, KNN도 그러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개가 예정되어 있는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전혀 안 탑니다. 그냥 이 알고리즘의 원리상 스케일링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효과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때 KNN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KNN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둘 다 거리를 기반으로 뭔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소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날쯤에 될 테지만, 그때 보시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일종의 신경망인데 KNN 스타일을 어느 정도 차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이제 비슷한 이제 특성을 이제 지니는데, 그림 3-1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의 x가 이렇게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일 범위로 딱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는 제가 1차원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2차원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땡겨 가지고 요 영일 범위로 딱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 얘는 이제 확대를 한 거라서 조금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얘를 요렇게 만든 거예요. 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가둔 거죠. 요게 이제 민맥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1차원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이제 바꾸는 건데, 이 분산을 정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일단 0 중심으로 당기는 거야. 자, 야, 야, 너 이렇게
왜 여기 이렇게 처박혀 있나? 이게 땡기는. 이게 땡기고 그리고 얘네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퍼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지금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적어도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렇게 막 그 교장 선생님 저기 계시고 이렇게 애들 쫙 줄 세워가지고 이게 훈시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그 이 양팔 정렬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하면은 적당히 비슷한 간격으로 조정이 되죠. 그게 요 스탠더드 스케일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분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막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어? 왜 저거 퍼져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포를 고르게 이제 만들어주면 또 이긴 알고리즘들도 있어. 이런 분포를 좋아하는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분포에 민감한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고리즘이 그런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아까 이제 수행했던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스케일러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좀 다른 스타일을 한번 이제 보시기 위해서 여기서 셀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에서 역시 이제 프리프로세싱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가져올게요. 가져 이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스케일러 이제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스케일러 이제 2번이라고 이제 부르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번째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그 역시나 훈련 데이터로 핏을 해주셔야 돼요. 엑스트레인 원래 이제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트레인 스탠다드 스케일을 적용했다. 그냥 스케일드 2라고 할까요? 그죠? 하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 이제 2에서 그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고 엑스트레인을 이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은 얘네들이 이제 평균과 분산이 각각 0일로 이제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논리로 인해서 올 클로즈를 이제 써보고요. 엑스트레인 스케일드 2번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값을 0축 방향으로 그리고 평균은 0이다. 그리고 이제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엑스트레인 스케일드 이제 2번 그리고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뭐 1이면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로 이제 하죠. 요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별 평균과 편차가 각각 0과 1임을 확인. 이게 비교하는 거는 0일로 동일한데 그 대상이 평균하고 편차로 전혀 다르죠. 아까는 이게 민이고 맥스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시면 어설션이 이제 통과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펜더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확인 용도죠. 이미 이제 확인은 됐는데 시각적 확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 엑스트레인 스케일드에 대해서 아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어플라이를 이제 수행을 하고 민하고 스탠다드 이제 스케일을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일한 코드, 거의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그냥 원리를 바꾼 것 뿐이고, 그죠?
fit을 xtrain에 대해서 수행하고 xtrain 이제 transformers에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값들이 다르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놔뒀는데 요게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그러면 이건 0으로 봐야죠. 그죠? 근데 요 상태 그대로 만약에 이 그냥 0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false 납니다. 그래서 all clause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적당히 이제 초점 한 자리 정도로 반올림 하면 10의 마이너스 15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모두 다 이제 0일 범위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의 형태 자체가 알고리즘의 원리에 잘 맞아야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